또 난리를 치면요. 어른 이렇게 말해야 돼. 상대방이. 아, 침착하시고 저는 대리인인데 우리가 잘 이해 안 하는 건 죄송한데 해제를 저한테 하겠다고 떠벌려봤자 소용이 없어요. 저는 해제를 할 권한 능동 대리권도 없고 수동 대리권도 없어요. 해제에 관해서는. 그러니까 해제를 굳이 하고 싶으시면 제가 본인 전화번호 찍어 드릴 테니까 본인한테 지급하세요. 그렇게 해야 된다고.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근데 얘가 그렇게 얘한테 안 하고 얘한테 해제를 딱 했어. 그냥 얘한테 해제를 수령할 권한이 있는 자에게 없는 자에게 없는 자. 근데 얘가 또 알았습니다 라고 오케이 한 거예요. 해제에 대해서. 이렇게 되면 이 해제는 계약과 똑같이 처리하겠다는 얘기죠. 권한 없는 자가 해제를 수령했잖아요. 해제가 된 거다 안 된 거다. 안 된 거예요. 본인이 뭐 하지 않는 한 추인하지 않는 뭐 그런 얘기예요. 이게 유동적 무효 법리하고 똑같이 가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본인은 이를 추인할 수도 있다는 거죠. 유동적 무효 법리입니다. 136조고. 그 다음에 무권대리 행위가 의 추인은 다른 의사표시가 없으면 소급표가 인정되지 않는다? 소급표가 인정이 되죠. 니은에. 이거는 133조예요. 133조에 뭐라고 되어 있느냐. 무권대리 행위에 대한 본인의 추인은 다른 의사표시가 없는 한 계약 시에 소급하여 효력이 생긴다. 그러니까 대리인이 대리권도 없이 계약을 한 날짜가 3월 1일, 본인이 그 사실을 알고 추인한 날짜가 4월 1일. 그럼 무효였다가 4월 1일부터 유효가 되는 게 아니고요. 돌아와서 처음부터 유효입니까? 이렇게 소급표가 있는 게 원칙. 그 다음에 디귿과 미음은 상대방 얘기인데 무권 대리인에 의한 계약의 추인은 그 대리 행위로 인한 권리의 승계인에게도 할 수 있고 미음에 무권 대리 행위의 추인과 추인 거절 의사표시는 무권 대리인에게도 할 수가 있나요 없나요? 있죠. 없다 그래서 틀렸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갑의 대리권 수요도 없었는데 을이 갑 이름으로 매매 계약을 했어요. 그리고 등기를 넘겨줘 버렸어. 이 계약은 갑이 수권하지 않았기 때문에 갑이 추인하지 않는 한 계약은 무효. 등기도 무효. 따라서 얘가 이걸 팔아봤자 그들 사이에 매매 계약 약속은 유효하지만 등기는 넘어가면 처분은 효과가 생길 수가 없어서 이 등기도 무슨 등기죠? 무효 등기. 여전히 소유권 여기 있는 거예요. 얘가 장난친 거니까. 맞죠? 그럴 때 갑은 자기 명의로 되어 있는 이 매매 계약 효력을 인정해 줄 수도 있어요. 없어요. 그게 뭐예요? 그게 추인. 추인은 의사표시 상대방 제한 없다 그랬어요. 누구한테도 할 수 있고 무권 대리인에게도 할 수 있고 그 상대방에게도 할 수 있고 그 승계인에게도 할 수 있고 다 할 수 있다 그랬죠. 다만 묘한 문제가 하나 있었어요. 상대방에게 하지 않았을 때는 상대방에게 처리한 상대방에게 대항 못하는 문제가 하나 있긴 있었어요. 그건 못했고 어쨌든 추인의 의사표시 상대방은 특별한 제한이 없습니다. 그래서 미음은 틀렸고 디귿은 맞고 그렇죠. 그 다음 리을은 무권 대리 행위는 그 효력이 불확정 상태에 있다가 본인의 추인 유무에 따라서 본인에 대한 효력 발생 여부가 결정된다. 정확하네요. 일단 무권 대리 행위는 효력이 불확정적이죠. 유동적이죠. 유동적인 무효 상태에 놓여 있다가 본인이 추인을 하면 소급해서 유효로 확정되고 본인이 추인을 거절하면 그때부터 무효로 확정되고 이렇게 되는 거죠. 맞습니다. 그 다음 46번에요. 차고 6번이죠. 6번. 자, 차고는 어디서 나왔죠? 찍어보세요. 여기서. 의사표시에서 또 나왔어요. 이렇게. 보통 의사표시에서 두 문제 정도 내는 것 같은데 두세 문제 많이 나왔어요. 차고 109조입니다. 착오로 한 의사표시 그 계약은 무효인가요? 취소할 수 있는 건가요? 취소할 수 있는 거죠. 근데 취소 요건이 있었죠. 착오를 이유로 취소하기 위해서는 법조문이 기본입니다. 첫 번째는 본문에 있는 거. 법률 행위의 어디에 착오? 법률 행위의 내용의 중요 부분의 착오가 있어야 돼요. 이거 외우셔야 됩니다. 법률 행위의 내용의 중요 부분에 착오가 있으면 취소할 수 있습니까? 취소할 수 있습니다. 이러면 취소할 수 있고 근데 단서에 뭐라고 돼 있었냐면 그러나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나 그게 표의자의 뭐죠? 중대한 과실로 인해서 착오에 빠졌을 때는 그럴 때는 뭐예요? 취소를 하지 못한다 이렇게 돼 있었어요. 그래서 취소 요건은 세 가지였습니다. 쟁점이. 첫 번째는 어디에 착오가 있을 것? 계약의 내용 착오. 내용 중에서도 뭐야? 중요 부분 착오. 그 다음에 뭐는 없을 것. 중대한 과실 없을 것. 이렇게 되면 취소할 수 있다 그랬어요. 근데 각각의 쟁점이 있었습니다. 내용의 착오. 계약의 내용과 여기 내용에서는 뭐가 쟁점이냐면 계약의 내용과 계약의 동기는 같은 말 다른 말. 다른 말이죠. 계약을 하게 된 계기와 계약 자체에 합의된 내용은 다른 말이죠. 맞나요? 그러니까 계약의 내용에는 아무런 착오도 없는데 계약을 하게 된 무엇에 착오가 있을 때? 동기에 착오가 있을 때는 어떻게 되냐? 원칙. 취소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죠. 동기는 계약 내용 아니니까. 하지만 그 동기도 상대방에게 뭐 되어서요?
표시되어서 계약의 뭐가 되어버리면 내용이 되었다고 인정이 되면 취소할 수 있습니까? 그러면? 그다음 하나 더 있는데요. 상대방에서 유발된 동기착오. 동기착오는 동기착오인데 상대방이 동기착오를 유발시켰어요. 그러니까 그럴 때는 표시 여부를 불문하고 표시를 했는지 안 했는지를 불문하고 취소할 수 있다는 논리가 있습니다. 동기착오가 엄청 큰 쟁점이거든요. 여기 이제 지문이 두 개가 구성이 되어 있어요. 첫 번째 1번요. 1번은 그냥 단순 동기착오예요. 1번 보겠습니다. 매수인이 매수한 토지가 계약 체결 당시부터 법령상의 제한으로 인해서 매수인이 의도한 목적대로 이용할 수 없게 된 경우. 그러니까 이 사람은 벽돌 공장을 지으려고 토지를 샀거든요. 근데 곧바로 지을 수 있는 줄 알았는데 아니에요. 사놓고 보니까 매매는 이미 했는데 그 뭐 전용 허가도 받아야 되고 뭐 사업계획 뭐 승인 뭐 이렇게 해가지고 굉장히 복잡해요. 바로 못 지어요. 근데 그걸 몰랐어 매수인이. 그래서 토지를 덜컥 산 거예요. 공장을 지으려고. 자 이럴 때 매매 계약의 내용은 공장 짓겠다는 것은 자기가 매매를 하게 된 동기지 계약의 내용이에요 아니에요? 아니죠. 계약의 내용은 나는 돈 주고 얘는 토지 넘겨주고 그게 내용이지. 거기는 어떠한 착오도 없고 단지 내가 원하는 대로 빨리 곧바로 벽돌 공장을 못 짓는다는 것은 매수인의 계약 내용의 착오예요? 동기의 착오예요? 동기의 착오죠. 이 계약 취소할 수 있다 없다? 없어요 이거는. 자, 이용할 수 없게 된 경우 매수인의 착오는 동기의 착오가 될 수가 있습니다. 판례를 그대로 옮겨놓은 거예요. 판례 지문을 따가지고 해설을 읽어보십시오. 나중에. 그 다음에 3번을 볼까요? 근데 저게 만약에 자, 해설을 잠깐 볼게요. 해설지를 잠깐 보십시오. 46번에 6번이라고 돼 있나요? 6번? 잠깐만요. 해설지 받으셨죠? 6번 읽어볼게요. 자, 매수인이 토지에 대한 전용 허가를 받기 위해서는 구 중소기업 창업 지원법에 의한 사업계획 승인을 받는 등 복잡한 절차를 거쳐야 한다는 사실을 모르고 곧바로 사면 바로 벽돌 공장 지을 수 있는 것으로 잘못 알고 있었다고 하여도 그러한 착오는 무엇에 지나지 않는다? 동기의 착오에 지나지 않으므로 당사자 사이에 그 동기를 의사표시 내용, 계약의 내용으로 삼았을 때 한해서만 계약 내용이 되어서 취소할 수 있고 이 경우는 표시하지 않았거든요. 그러니까 취소가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는 그런 얘기인데 자 3번 지문을 볼까요? 다시 자, 해설지 옆에 놓으시고 같이 계속 봐야 되니까 3번은 자 유명한 판례 군이 형성돼 있어요. 아주 유명한 판례 시리즈예요. 상대방에 의해서 유발된 동기착오예요. 그러니까 동기착오는 동기착오인데 상대방이 유발시켰다고. 그 원인 제공을 누가 했다는 거예요? 상대방이 한 거예요. 그럼 상대방은 이미 알고 있는 거지. 그럴 때는 뭐 되었는지 안 되는지 안 따지는 표시가 되었는지 안 되었는지 따지지 않고 중요분 착오로 취소의 가능성이 생긴다는 거예요. 요거는 자 해설지를 또 한번 보실까요? 요거는 유명한 판례 사건인데 귀속재산 증여 사건이에요. 3번 보시면은 귀속 해제된 토지인데 귀속재산인 줄 알고 이렇게 나가죠. 자 여러분들 이건 들어보셨나요? 이 귀속재산이라는 거. 귀속재산은 다른 말로 적산이라고 그래요. 여기서 적은 enemy, 적, 우리의 적, 일본을 얘기합니다. 적산은 일본 재산을 얘기합니다. 우리나라가 예전에 일제 지배를 받았죠. 그래서 예전에 해방되기 전에 우리나라 조선 땅에 일본 정부나 일본인 소유의 재산들이 있었을까요? 적산이라 그래요. 근데 일제가 패망했죠. 그 많은 부동산들을 다 들고 나갈 수 없잖아요. 다 내려놓고 나간 거 쫓겨나간 거니까 패망해서. 그게요. 적산이 일본 재산이 한국 총 자산의 80% 정도 됐대요. 거의 다 갖고 있었던 거죠. 이게 갑자기 이게 미 군청에 잠깐 들어갔다가 대한민국이 건국되면서 국가 소유로 들어온 거예요. 그러니까 귀속 재산은 뭐냐면은 예전에는 누구 재산이었다가 일본 재산이었다가 대한민국 국가 소유로 뭐 된 재산요? 귀속된 재산을 말하는 거예요. 갑자기 대한민국이 땅 부자, 건물 부자가 돼버린 거죠. 그래가지고 이걸 다 갖고 있을 필요 없으니까 국민들에게 팔았어요. 돈 받고. 그걸 귀속 재산의 불화라고 해요. 권위적인 용어죠. 이게 불화, 뭐 준다는 거예요. 돈 받고 파는 건데 매매 같은 거예요. 일종의. 근데 이 불화가 여러분들 아무나 불화 못 받았대요. 생산의 3요소 아시죠? 토지. 그 당시에 이걸 엄청 이게 불화의 조건이 너무너무 장기 상환에다가 거의 뭐 이자가 없을 정도의 저금 이렇게 이자를 적게 받았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만약에 이런 지금 현재 이런 불화의 기회가 있으시면 받으시겠어요? 30년 있다가 갚으래. 이자는 줄 필요 없대요. 그럼 누구나 받고 싶었겠지 이 땅을. 그래서 이게 아무나 못 받았대요. 이 권력에 강하게 유착된 사람들만 받을 수 있었대요. 이게 정경유착의 우리나라 슬픈 역사의 시작이랍니다. 이게. 하여튼 이게 귀속재산인데 어느 날 요거 이제 예비 지식이고 갑이
할아버지 아버지로부터 물려받아가지고 열심히 농사 짓고 있었는데 국가 공무원이 찾아온 거예요. 공무원이 찾아와서 날벼락 같은 소리 하는 거야. 이거 뭐다 이거. 귀속 재산이다. 귀속 재산이라는 건 뭔 소리예요? 네 할아버지 아버지 땅 아니었다는 거야. 누구 땅? 일본 사람 땅이었고 할아버지 아버지는 소작농이었다 이거죠.